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리서치 메소드, 그러니까 그 연구 방법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로 해야 될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느냐 보다는 그 연구에서 특히 통계적인 처리를 하거나 실험적인 방법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증명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통계적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고 이런 응용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들을 얘기들은 주로 연구의 잔소리들이죠. 실제로 연구를 시작하거나 뭐 특히 통계적인 기법을 쓰거나 어떤 인과관계들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될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는 다 영어로 작성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석박사 과정 중에서 연구 논문을 쓰실 텐데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부에서 논문의 도입부에서 반드시 서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서 가급적 이런 용어들에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연구, 특히 이제 실험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internal validity입니다. 그러니까 internal validity라는 얘기가 뭐냐면 과연 변수들, 여러분이 생각한 변수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보이고자 했을 때 과연 그 각각의 변수들이 정말 의미 있는 변수들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internal validity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실제로 어떤 서베이를 해봤더니 부모의 키와 아이들의 키가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과연 실제로 부모의 키라든지 또는 부모의 키가 그 자녀들의 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변수들 간이 어떤 의미 있는 형태로 분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즉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리서치 퀘스천을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형태의 연구 주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벤트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이 둘 변수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no relationship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갈 때 어떤 변수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크게 이 세 가지 형태의 의미를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수들이 internal validity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들 간의 관계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checking internal validity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통계적인 방법들 혹은 그 상식에 의거한 방법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수들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변수들 간의 분포가 어떻게 동일한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코베리언스 어널리시스도 있거든요. 이러한 변수들을 통해서 과연 A의 변화가 B의 변화를 실제로 발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실제로 둘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떤 두 개의 이벤트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의 키가 이렇게 증가했을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부모의 키가 증가했을 때 아이들의 키도 증가한다는 어떤 시간적인 관계의 동치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꾸로 될 수는 없죠. 아이의 키하고 부모의 키가 반대로 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가 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이 된다면 A와 B는 어떤 코베리언스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변수들도 여러분의 연구 주제로 아주 좋은 토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internal validity보다 더 중요한 external validity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이 변수들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자 했을 때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그 바이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바이어스에 쉽게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셀렉션 바이어스라든지 파티시페이션 바이어스라든지 익스페리먼트 바이어스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셀렉션 바이어스가 아마 여러분이 실험을 하거나 특히 사람이든 어떤 유기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 가장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실험을 해서 어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만들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뽑았던 피실험자 혹은 피실험이 되는 동물 실험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 파티시펀트가 즉 참여자들이 과연 의미 있는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1958년에 아주 중요한 연구 논문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후폭풍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들 이제 많은 비난들 중에 비난들의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실험에서 사용됐던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원래는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뽑거나 랜더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실험실에 있는 별 차이 없는 또는 그냥 각 실험실에서 그냥 원숭이를 가져다가 썼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실험 조건들을 랜덤하게 어사인먼트를 해야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철학에 위배됐기 때문에 피실험자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들이 실제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연구 과정들이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연구 결과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었죠. 두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많이 겪으시게 될 거지만 피실험자들을 아무리 랜더마이제이션에서 각각의 조건들에 할당을 했을지언정 각각의 파티시펀트들,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은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이어스가 이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Q-shaped behavior라고 피실험자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대충 눈치를 챕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실험자를 여러분의 실험실에 불러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조건들이 있고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당신은 이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 실험자가 이런 답을 원하는구나.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생각과는 별로 만약에 그게 자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실험자를 위한 대답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실험에서도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실험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피실험자와 실험자 간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여기에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세 번째도 거의 첫 번째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즉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실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눈치를 채고 그거에 맞는 행위들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런 파티시펀트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블 블라인드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방법은 일단 피실험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그리고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관계 설정에서도 가급적 피실험자와 실험자의 접촉도 피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실험 조건들도 전혀 모르게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뭐 실험 조건 X, 실험 조건 Y처럼 특별하게 뭐 이게 아스피린이다 또는 뭐 이게 시스템 A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시스템 X, 뭐 시스템 Y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급적 숨기는, 특히 이 디셉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가급적 피실험자를 속이면서 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속인다는, 현실 세계에서 쓰는 속인다는 표현이 아니고 실험 조건들을 피실험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막아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자신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코스의 첫 번째 시간에서 말했던 베이컨이 얘기했던 가설의 문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과학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연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철학적인 디베이트가 있었죠. 그때 얘기한 것과 유사한 방법에 유사한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대부분 이제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한 3분의 1 정도의 연구 결과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여러분 자신의 기대치에 맞는 해석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experiment expectancy effect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모든 데이터가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변동폭이 있을 텐데, 이 변동폭의 3분의 1 정도는 실제 데이터에서 발현되는 실제 조건 또는 실험 조건에 의해서 발현되는 차이가 아닌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거나 여러분이 임의대로 추출한 데이터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expectancy effect가 있고요. expectancy effect의 문제점은 그 경우에는 실제로 각각의 조건들, 실험 조건들이 부여하는 변동폭보다 가끔은 여러분의 기대치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실험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실험 결과가 해석하기에 굉장히 난해하거나 가끔 뭐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이 가급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블라인딩 프로시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라인딩 프로시저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 내용 자체도 지금 블라인딩 프로시저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인터널 밸리디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실험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은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할 때 여러 피실험자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피실험자들을 어떻게 나누고 각각의 조건에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블로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블로킹하고 매칭은 실제 실험 계획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로킹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명을 피실험자 대상으로 이제 뽑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건이 한 3개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각각의 조건에 10명의 피실험자가 할당이 돼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실험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학생들도 보긴 하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조건 실험 1, 그러니까 조건 1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 전체를 끝내기 위해서 실험 조건 1을 세팅을 해놓고 처음 10명은 실험 1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험 1이 끝나면 그 나머지 10명을 가지고 실험 2에 투입하고, 또 이 10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실험 3를 진행하는, 이렇게 시퀀셜한 방법으로 30명을 다 처리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초보 실험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블로킹하고 매칭이라는 건 가끔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처음 실험을 통해서 가끔
그 실험자들은 어떤 실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험 2에서는, 즉 조건 2를 위한 그 나머지 10명을 위해서는 조금 더 편의를 봐주는 실험들을 진행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이런 문제점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블로킹하고 매칭을 통해서 30명이 있으면 랜덤 넘버를 부여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온 사람은 뭐 실험 1,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실험 2, 나머지 사람은 실험 3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각각의 실험 블록도 랜더마이제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 1을 했으면 두 번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실험 2를 하거나 실험 3를 하는, 이렇게 실험 자체도 블로킹을 해서 완벽한 랜더마이제이션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아까 그 여러 가지 3가지 바이어스 중에 익스페리먼터 바이어스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로킹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명씩 3개의 조건으로 나눈다고 표현을 했을 때 가끔 이제 라틴 스퀘어,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지도 교수님께서 가끔 라틴 스퀘어 디자인 얘기도 하실 테고 ABBA 테크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2가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랜더마이제이션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앞에 블로킹 이슈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결국은 각각의 실험들을 할 때 이제 오더 이펙트 또는 캐리오버 이펙트,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실험을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 오더 이펙트의 문제는 없습니다. 즉 각각 한 명 한 명의 피실험자가 한 가지 시스템만을 사용하거나 한 가지 조건에서만 움직인다면 이러한 그 오더 이펙트나 학습 효과의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제 within subject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repeated measure design, 즉 한 명의 피실험자가 여러 조건들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건이 아까 3개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피실험자가 실험 1도 하고 실험 2도 하고 실험 3도 하는, 그리고 그들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실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within subject design이거나 repeated measure design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험 1을 하고 실험 2를 했을 경우에 실험 2에서는 분명히 실험 1을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험 3에서 항상 실험 1, 실험 2, 실험 3 이런 절차대로 움직인다면 실험 3는 가장 좋거나 아니면 가장 나쁜 시스템이 항상 되겠죠. 그런 걸 막고자 라틴 스퀘어 디자인을 하거나 ABBA 디자인을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은, 어떤 한 피실험자는 실험 A를 하고 실험 B를 하는 반면 두 번째 실험자는 실험 B를 하고 실험 A를 하는, 순서를 바꿈으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experimental expectancy effect라든지 아니면 participant issue 같은, participant effect 같은 것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라틴 스퀘어 디자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조건이 많았을 때 이런 식으로, 즉 조건이 지금 4개일 경우에 피실험자 1은 A, B, D, C 그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각각의 실험 조건에서 피실험자 1은 A, B, D, C로 움직이고 피실험자 2는 B, C, A, D로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동일하게 그 같은 빈도수로 일어나게끔, 그리고 모든 그 순서에서 같은 빈도수로 일어나게끔 카운터 밸런싱을 해주는 테크닉을 이제 라틴 스퀘어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런 일련의 실험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실험에 투여해도, 직접 실험을 실행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험 설계법하고도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가 요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실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아까 처음 예제로 돌아가 본다면 부모의 키와 자녀들의 키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실험자들을 단순히 키를 가지고만 뽑아낸다면 거의 모든 경우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파티시펀트를 수집하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죠. 그게 뭐 통계의 맹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아주 크리티컬하게 실험 절차를 설계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키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 즉 하나의 그룹을 뭐 예를 들면 몸무게라든지 또는 성별로 따로 뽑아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험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뭐 블로킹의 새로운 개념들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 방법론을 설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금 얘기했던 게 이제 internal validity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internal validity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 변수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internal validity 문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external validity 이슈입니다. 특히 아무리 여러분이 실험을 잘했죠. 여러 실험들 잘하고 통계적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처리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론이 의미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느냐가 실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위크 1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1990년대에 발견된 대부분의 이론들이 재현 불가능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한두 번은 성공을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external validity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나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론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런 변수들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1년에 논문을 써가거나 또는 박사 논문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심사위원들이 대부분의 이런 일들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 분들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교류를 해서 여러분이 발견된 이론이라는 여러분이 해석한 데이터들을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external validity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게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지만 어떤 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그 이론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특히 뭐 그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에서만 발현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발견한 이론들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상황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위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론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는 것인 반면, 이건 여러분 자신이 다른 상황에서 또는 다른 문화 속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했던 실험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어떤 형태의 시큐리티 메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 조사를 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30명의 그 중국인하고 30명의 그 뉴질랜드 사람하고 구별을 해서 블로킹을 한 거죠. 블로킹을 한 후에 어떤 이론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다른 상황이라든지 다른 그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 의한 실험적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실험자를 뽑을 때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뽑는 방법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이거는 이제 이미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고 연구 주제를 잡고 이제 해 나갔을 때 가끔 이제 제가 그 석박사 학생들을 보면 정말 뜬금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뜬금없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뭐 지구 자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사과 자체가 지구 자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저는 뭐 그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뭐 사과나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과학의 핵심, 우리가 서양과학이라고 흔히 부를 수 있지만 서양과학의 핵심은 변수들 간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 인과관계까지 밝힐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변수들의 validity 자체를 검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correlation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차이 또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플로팅 해보는 거죠. 데이터를 플로팅 해봤을 때 이러한 그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 있을 때는, 그쵸? 타임 스펜드 스탠딩이랑 그 여러분의 시험 성적과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exam score, 즉 여러분의 성적을 예측하고자 할 때는 이런 그 변수들, time spent studying이라는 변수가 아주 의미 있는 변수가 되겠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지만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코올 컨슘,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시험 성적이 나빠지는 거죠. 뭐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변수도 저 exam score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진짜 뜬금없는 얘기인데, 어떤 학생들은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하이트하고 시험 성적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럴 경우에는 물론 실제 이게 그 포지티브 릴레이션십과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의 키와 성적과는 별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그 컨스트럭트 자체에 대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코릴레이션과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밸리디티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얘기가 실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 아까 지금 오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쭉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는 뭐 between subject design,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드시 한 조건만을 수행하는 실험 자체를 between subject design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해서 그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게 within subject design, 아니면 repeated measure design이라고 했죠. 자, 이런 일련의 실험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블로킹 얘기도 했고 매칭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internal validity 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예는 제가 언제죠? 한 7년 전에 첫 번째 거의 제가 직업을 갖고 첫 번째 했던 실험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때 제가 하고자 했던 실험이 뭐냐면, 이제 모바일 러닝을 제가 그 당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과 같이, 러닝 자체를, 지금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e-러닝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 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첫 번째 그 observational 관찰한 스터디가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 이건 뭐 실험은 아니었고요. 그냥 관찰을 한 거죠. 각각의 사람들한테 모바일 폰을 이용한 그 학습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걸 사용하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의 만족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그 관찰 기법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제가 그래서 변수로 작성을 해놓은 게, 변수로 나열을 해본 게, 각각의 실험자들의, 피실험자들의 e-러닝 사용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e-러닝을 거의 30여 년간 이용을 했었고, 어떤 사람은 거의 1년 밖에 이용을 안 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좀 문제점이 여러분이 특별하게 부각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패턴을 봐보면, e-러닝 사용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만족도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관찰 기법에서 나온 결과도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이론을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봤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쉽게 얘기하면 블로킹을 하거나 아니면 피실험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번째로 실험을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이 부분은 실험입니다. 아까 첫 번째 거는 그냥 파일럿 스터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패턴이 대충 있겠구나. 그래서 이 파일럿 스터디의 아웃컴을 가지고 약간의 가설을 만든 후에 제가 이제 좀 더 정밀한 실험을 설계를 했죠. 뭐 정확하게 16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16명이라고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16명의 피실험자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블록을 나눌 때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냥 5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이러닝 시스템을 쓴 사람은 이쪽 그룹에 넣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하를 쓴 사람은 이쪽 그룹에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보았죠. 특히 만족도라든지 모바일 러닝을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라든지 모바일 러닝을 사용했을 때의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성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즉 어떤 그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더 정교한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블로킹 안에 블로킹을 또 나누었던 거는 이제 더블 블로킹이 되겠죠.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눈 건 경험을 기준으로 그 이러닝 사용 경험을 기준으로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눴고요. 각각의 블록에서는 또 메일, 피메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물론 저희들은 이제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피실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별에 따른 그 모바일 러닝의 학습 효과라든지 또는 경험에 따른 그 모바일 러닝의 억셉턴스라든지 또는 만족도라든지 이거를 구별을 해냄으로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사용자들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사용하는 실험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각각의 이렇게 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험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게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정립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블로킹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블로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중요한 좀 더 그 테크니컬하게 블로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블로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수의 효과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 계획법도 세우고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근데 모든 실험 계획법들의 단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들의 영향보다 extraneous variable, 그러니까 이게 nuisance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수들이죠. 이런 쓸데없는 변수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개인들의 경험이죠. 그렇죠?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닝 시스템을 5년 이상 경험한 사람, 5년 이하 경험한 사람, 이런 개인들의 차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고 했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중에 성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상황에 따른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특히 실험을 할 때 진짜 어려운 것들이 이 situational variable입니다. individual difference는 대부분의 실험자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들이 많은 부분을 필터링 아웃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situation 부분은 실제로 실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인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건 이제 다음 예를 통해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어떤 예를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그 실험했던 거 즉 뉴질랜드 사람 반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반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런 그들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피실험자들 그렇게 따로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황들에 대한 변수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experience variable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들의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노이즈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ituation variable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죠. 이런 situation variable이 굉장히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고 데이터에 노이즈를 많이 주는데 제가 했던 실험은 이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험 중에 이제 97년, 아니야, 2005년인가요? 제가 2005년에 이제 모바일 폰 사용 조건들, 언제 SMS를 쓰고, 언제 그 모바일 폰을 쓰고, 언제 랜드라인 폰을 쓰는지,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주고 사람들이 어떤 미디엄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SMS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언제 사람들이 그냥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때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언제 테스트를 할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시간, 그냥 랜덤하게 시간을 줘서는 문제가 될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밤에는, 일반적으로 밤에는 주로 모바일 폰 안 하잖아요. 11시 넘어서는 잘 안 하죠. 뭐 외국에서는 특히 뭐 6시 넘어서는 거의 안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런 조건, 정확한 조건을 주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는 SMS, 어떤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어떤 경우에는 모바일 폰, 어떤 경우에는 일반 전화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했던 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P실험 자료를 불러놓고 조건을 준 후에 넌 뭘 쓰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그 상황적인 변수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situational variable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이렇게 noisance variable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해서 쓸데없는 변수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의 실험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 아까 개인의 차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필터링 아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면 일련의 통계적인 방법들이 여러분이 confounding variable을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stratified analysis라든지 regression analysis는 이용해서 confounding variable을 줄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regression analysis 하면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좀 복잡한 변수들, 그리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변수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험에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한 건데요. 실제로 가장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의 변수가, 여러분이 생각한 변수가, 그쵸?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는 변수라든지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변수의 영향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실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의 부모의 키라든지 자녀의 키, 이런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려면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어디에 사는지, 그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 가족들의 위치라든지, 또는 그 가족들의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변수들의 영향을 가급적 줄이는 게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가 되겠죠. 이러한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랜더마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블로킹 디자인 했죠. 블로킹 디자인 해서 랜더마이제이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경우에,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덜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문제가 이 16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주 이상적인 상황으로 이 16명이 정말 다 똑같다, 완전히 클론된 사람들이다, 완전히 호모지니어스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highly experienced라든지 never experienced라든지 이런 조건 필요 없이 그냥 두 그룹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 이 그룹에는 시스템 A 주고 이 그룹에는 시스템 B 줘서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게임 오버죠. 그럼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피실험자들이 대부분이 동일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을 뽑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 산업공학과 1학년 그리고 그들 중에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경우에 여러분이 그 뽑아야 할 피실험자들의 배경들이 워낙 다르니까요. 이 배경들이 다를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랜더마이제이션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The Core of Experimental Design이라고 했던 게 바로 여러분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랜더마이제이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랜덤 셀렉션과 랜덤 어사이먼트입니다. 간단합니다. 랜덤 셀렉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피실험자의 군이 1000명이다. 그럼 1000명 중에 1번부터 100번까지 행당동에 사는 사람 뽑지 말고 이 1000명 중에 그냥 마음대로 그쵸? 랜덤하게 랜덤 넘버를 돌리거나 랜덤 제너레이터를 해서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뽑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친구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그 동료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대부분의 초창기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여러분의 동료를 사용해서 알파 테스트를 해도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실험 자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냥 만족하시고요. 실제로 그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그 대규모 파티스펀트 풀에서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뽑아야 합니다. 그쵸? 이게 랜덤 셀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랜덤 어사이먼트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랜덤 셀렉션을 통해서 뽑은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각각의 그룹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약을 개발한다거나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했을 때 이건 신약을 투여하는 그룹이고 이거는 그냥 플라시보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 약도 투여하지 않는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룹상에 나눠지는 그 피실험자들도 랜덤 넘버를 이용하거나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아까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빌리티를 각각의 조건에 equally distribute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티스펀트 풀에서 랜덤 셀렉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 어사인하는 방법도 랜덤 어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실험 과정 중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랜덤한 이슈들, 랜덤 베리언스들을 없앨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minimize or nullify the random variability를 하려면 반드시 그 랜덤 어사이먼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랜덤 셀렉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실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아까 이번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within subject design과 between subject design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within subject와 between subject design도 통계적인 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F-테스트 할 때, 아노바 테스트 할 때 within subject와 between subject 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 얘기했잖아요. 랜덤 어사이먼트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랜덤 어사이먼트를 했을 때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실험 설계 방법은 Repeated Measures Design이라고 해서 각각의 사람이 두 개의 조건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ABBA 디자인도 얘기했고 라틴 스퀘어 디자인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한 그룹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조건 A에서 실험을 한번 하고
조건 비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5, 6, 7, 8번 실험자, 피실험자들은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캐리오버 이펙트죠. 캐리오버 이펙트, 학습 효과를 없앨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게 모든 베리언스가 equally distributed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캐리오버 이펙트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통계를 하다 보면 저희 나중에 통계적 분석을 하다 보면 통계적 분석 처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티드 메저 디자인은 실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긴 하지만 통계 분석 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ABBA 디자인이 캐리오버 이펙트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통계적 분석을 처리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리피티드 메저 디자인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within subject design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between subject design이죠. 근데 이제 matched subject design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비슷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꽤 많은 경우에 비슷한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보죠. 신약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페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약이 예를 들어서 감기에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같은 남자 나이 35세 여자 35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사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끼리 매핑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유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끼리 두 개의 다른 조건으로 랜덤 어사인먼트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 2번이라고 했을 때 랜덤 넘버를 돌려서 1번은 실험 1, 2번은 실험 2 이런 식으로 랜덤 어사인먼트를 해서 각각의 그룹이 각각의 조건에 한 번씩만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은 이 사람들 간의 차이만 이용해서 보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합을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각각의 차이가 얼만큼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약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치유되는데 3일이 걸렸다. 근데 이 약의 경우에는 7일이 걸렸다. 이런 일정한 패턴만 보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그죠?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아웃컴들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쵸? 마지막은 아니군요. 좀 더 가야 되는데 인디펜던트, 아까 같은 경우가 matched subject design이라고 해서, 그쵸? between subject design이긴 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실험 조건에 한 명씩 어사인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ndependent t-test라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모든 실험 방법들이 independent group experimental design, 즉 between subject design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6명의 피실험자가 있다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은 자기 시스템만 쓰는 거죠. 자기 조건만 사용을 해서 분산이라든지 평균을 이용해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게 independent research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들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실험도 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시뮬레이션이 얼만큼 퍼포먼스를 증가시켰느냐. 그럼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는 것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그룹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제가 이제 옛날에 저희 친구들하고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방법론들 중에서 페어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고 콜로케이션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는데 만족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컨트롤 그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인디비주얼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75%라면 이 두 개의 방법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컨트롤 컨디션을 넣어줍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 실험들 방법들에서도 반드시 컨트롤 그룹이 들어가서 컨트롤 그룹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effectiveness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 그룹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예 중에 한 2005년에 다른 연구자들하고 했던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 할 때 뭐 HRI의 약자는 Human Robot Interaction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로봇을 조정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3개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2개는 우리가 원하는 인터페이스였고요.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 했던 건 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얼만큼 많은 저희들이 만든 인터페이스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했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컨트롤 그룹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아웃컴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좀 잔소리 같은데요. 아까 이제 그 상황 변수들을 했을 때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황 변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 뭐 아주 굉장히 그 커먼 센스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수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접근 방법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예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3가지 방법들 제가 말씀드렸죠. Independent Experiment Design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Repeated Measure Design 있었고, 그 다음에 Matched Pair Design. 이 3가지가 아주 실험에서는 거의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앞으로 제가 2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경영학과나 사회학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경영 진단을 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거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실험들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뽑아서 새 시스템 또는 헌 시스템을 그러니까 올드 시스템, 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기업체의 새로운 시스템을 깔았을 때 그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려고 했을 때요. 그럴 경우에는 Simple Interrupted Time Series 디자인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얘기를 드려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에 SCM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물류관리 시스템을 들여왔다. 그러면 이 물류관리 시스템을 들이기 전과 후에 그 퍼포먼스의 차이, 그러니까 과연 이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이제 학부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A라는 타임에서 타임 1에서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 뭐 타임 2에서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과연 이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평가함으로 해서 우리가 Simple Interrupted Time Series 디자인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죠. 이거하고 연결해서 실제로 좀 더 정밀한 실험들은 거꾸로 한번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아카데믹하게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물류관리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물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뭐 퍼포먼스 매저한다고 그랬죠. 타임 시리즈로. 그래서 이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더니 퍼포먼스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가 향상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카데믹하게는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이 시점에서 옛날 시스템으로 돌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가끔 먹힙니다. 아카데믹하게는. 이때 다시 옛날 거로 돌리면 과연 이때 이게 계속 스테디한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리턴하느냐를 봄으로 해서 과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증가된 폭과 이 새로운 그러니까 올드 시스템에 의해서 감소된 폭을 비교함으로 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요 타임 시리즈 디자인은 실제로 경영학과와 사회학에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실험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공학에서 사람을 이용한 또는 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컨트롤된 익스페리먼트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Simple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나 그렇죠, Reverse Time Series Analysis도 여러분이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테크닉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여러 책과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일 저도 고민을 했던 거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대충 실험 설계를 하는 방법, 리서치 퀘스천도 있고, 실험 설계하는 방법도 이제 대충 잘 알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실험 설계를 해서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주된 토픽이 될 것이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던 건 여러분한테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피실험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그럼 참 어렵거나 피실험자를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컨트롤된 실험을 하기가 난해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실험을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든 조건에서, 그죠? 그리고 모든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험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 효과가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이 학습 효과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머디하게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쵸? Repeated Measure Design, 즉 Within Subject Design으로 가도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카운터 밸런스 ABBA라든지 라틴 스퀘어 디자인 반드시 해줘야죠. 그리고 Within Subject Design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쵸? 학습 효과도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서브젝트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상당히 호모지니어스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매치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 그쵸, 매치 또는 노이선스 베리어블이라고 했는데, 이 노이선스 베리어블, 즉 여러분의 데이터를 굉장히 머디하게 만든 노이선스 베리어블이 존재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매치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선스 베리어블이 각각의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페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상쇄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정리를 할 때요. 물론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 예제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럴 경우에 노이선스 베리어블의 영향이 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피실험자들을 상당히 유사한 피실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매치드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 실험하기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한 비트윈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가야 되죠. 비트윈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가거나 또는 그 다음에 뭐죠? 매치 페어 디자인을 하거나 리피티드 메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스펠링 틀린 게 꽤 있네요. 여러분한테 이제 어떠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메인 토픽이 될 겁니다. 즉, 어떤 실험을 했다 이거죠. 어떤 실험을 했고, 그게 예를 들자면 Within Subject Design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통계적인 기법을 쓰는 것들이 가장 유의미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오늘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파라메트릭 테스트하고요, 넌 파라메트릭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아니지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통계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게, 과연 이 데이터들이 파라메트릭 데이터냐 아니면 넌 파라메트릭 데이터냐에 대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파라메타, 그쵸? 파라메타 어널리시스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분산이나 평균이 노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분포의 가정에 유래된다면 이런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파라메트릭 데이터를 사용하는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거는 보통 파라메트릭 테스트를 시작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노멀리티 조건에 위배되거나 파라메트릭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non parametric analysis죠. 이것도 non parametric analysis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parametric analysis입니다. 물론 parametric analysis가 더욱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non-parametric analysis라고 해서 꼭 많은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샘플 데이터들이 이런 조건들에 위배가 되면 반드시 non-parametric analysis로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을 좀 복잡하게 하려면 가끔가다 기본적인 철학은 인디펜던트 그룹 디자인이고 리피티드 메저 디자인이고 그죠? 그다음 페어와이즈 디자인이 되는데 가끔 변수들이 하나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일반적으로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실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저만 심플한가요? 아니, 대부분이 저런 형태의 방법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유지가 되지만 가끔 이제 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계획법, 산업공학과 4학년들이 주로 많이 배우는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 디자인일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인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인디펜던트 그룹 디자인이라든지 리피티드 메저 디자인 변하지는 않지만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기본 철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와는 바뀌진 않지만 다만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터랙션 이펙트인데 인터랙션 이펙트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인터랙션 이펙트가 뭔지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2개예요, 이건.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예제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과연 인터랙션 이펙트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요. 슬라이드를 너무 급하게 만든 듯 하네요. 타이포가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죄송하고, 일단 보시면, 변수를 2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experience 레벨이고요. 그 사람의 각각의 경험, 예를 들어서 아무 experience 레벨이라고 합시다. e-learning 시스템의 experience 레벨이라든지, 모바일 폰의 사용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요. 하나는 저겁니다. 성별이죠. 남자와 여자. 물론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베리어블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봤더니 이 2개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약에 메일하고 피메일, 그냥 단순히 이 메일하고 피메일만 비교를 해보면, 피메일이 스케일이 더 높죠? 이 2개에서는. 그죠? 이것도 5고, 이것도 5죠.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진 않네요. 만약에 그냥 이거를 다 평균으로 뭉뚱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여성이 남성보다 스케일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가 지금 2개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만 본다면 highly experienced 레벨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개의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highly experienced 그룹에서는 남녀 간의 성별 차이가 없다. medium experience 레벨에서는 남녀 간의 성별 차이가 있지만 남자가 더 높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low experience 레벨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여자가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2개의 변수죠. 이 experience 레벨과 성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interaction effect입니다. 이 부분이 변수가 2개 있을 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변수가 아까처럼 하나만 있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아노바를 이용하거나 카이스퀘어를 이용하거나 만휘튼 유테스트를 이용해서 아주 심플한 어널리시스, 쉬운 어널리시스가 가능한데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변수가 2개 이상일 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발견된 다음에는 그리고 각각의 심플 메인 이펙트를 어널리시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예제와 함께 인터랙션 이펙트에서부터 심플 메인 이펙트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요. 그 다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준비해둔 게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테스트들이 실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여러 상황에서 특히 경영과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최적화 방법에서 혹시 사용될지도 모르는 질적 연구 방법, 즉 qualitative research metho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